그러면은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간단하죠. 사실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렇죠? 저도 죄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그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그 성령님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적 세계관이 제시하는 어떤 가치들이 있습니다. 가치들. 이게 유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별게 아니에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왜 존엄한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유롭고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 빼놓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크리스찬이시니까 아니신 분들도 개중에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존엄한 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요거 잠깐만 접어두고 다른 이유를 좀 찾아볼게요. 인간이 왜 존엄한가요? 만물의 영장? 예. 왜 만물의 영장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얘기는 잠깐 접어놓을게요. 그 만물의 영장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 중심적인 사고 아닌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도 사실은 그게 그 창세기에서 영적인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성경적인 얘기잖아요. 성경적인 얘기는 저희가 다 내려놓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성과 지성. 그러면은 글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성, 지성, 생각하고 말할 수 있고 언어들 걸어다닐 수 있고 그럼 걸어다니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존엄하지 않으신가요? 그 말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은 존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성과 지성이 그 인간과 다른 그 동물들을 구별하는 기준이라고들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지성이 떨어지시는 분들 또는 뇌사자들 이런 분들은 존엄하지 않나요? 존엄하죠. 왜? 결국에는 성경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이 왜 존엄한가에 대한 질문도 사실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완전한 그 상대주의적 기반 위에서는요 인간이 강하지하고 다른 점을 사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 세계관이 인류 사회에 제시한 보편적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시라는 그런 신앙을 저는 이게 그걸 전파하는 게 또 제 사명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를 신앙을 자꾸 그러면 이게 또 왜 이렇게 신앙을 강요하냐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안 믿는 분들 중에서는 근데 그걸 접어놓고서라도 성경적 세계관이 인류 사회에 제시한 보편적인 가치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이제 보편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하는 근본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존엄하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임 있는 자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동등된 존엄한 존재로 만드시고 하신 거는 결국에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자유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향유하는 그 자유예요. 자유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존엄, 책임 있는 자유, 거짓말하면 안 된다, 진리 이런 가치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성경적 세계관에서부터 나왔다. 이슬람만 가도 이게 좀 흔들립니다. 이슬람만 가도 모든 사람이 다 존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슬람만 가더라도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갑자기 그냥 무자비하게 죽여버려도 그냥 인샬라 해야 되는 절대적인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인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거짓말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거기선. 예, 전략적으로. 그래서,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책임 있는 자유? 이런 보편적 가치들이 좋건 싫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조로 영접하건 하지 않건 간에, 이거는, 성경적 세계관이, 유대 기독교 세계관이 인류 사회에 제시한 보편적인 가치인 거예요. 가치인 거예요. 이 가치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결국엔 보수주의라는 겁니다. 보수주의라는 겁니다. 이 보수주의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이 보수주의라는 게 어떻게 출발했냐? 이게 프랑스 혁명 아시죠? 그쵸? 프랑스 혁명 아시죠? 여기,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잔다르크 아닙니다. 마리안느. 프랑스어 하시는 분 계시나요? 마리안느라고 해서 이게 자유와 이성의 여신.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 그 여자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남자보다 훨씬 크죠? 사람이 아니에요. 여신입니다, 여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이런 혁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의 바탕을 둔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사실 아셔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도 프랑스 혁명을 막 찬양하셨어요. 왜? 왕정을 무너뜨리고 최초로 공화정을 만든 혁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의 참상들을, 실상들을 아셨으면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 프랑스 혁명이 어땠냐? 이 프랑스 혁명가들은요,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인간 이성에 기반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어요. 결국에는 이게 마르크스주의로 연결이 됩니다.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그 자코뱅이 결국엔 마르크스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성을 강조했던 거, 여기서 또 파생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들과 다른 그 하나의 속성은 뭐냐면은 인간의 영성과 하나님을 부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혁명 성공하고 나서는요, 그때는 위그노 대학살이 있었던 이후였기 때문에 그때 프랑스에서 크리스찬 이러면은 대부분 카톨릭교였습니다. 카톨릭교였는데 이 혁명가들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교회 십자가들 다 뗐어요. 다 떼버리고. 중국에서 요즘에 그런 일들 있죠. 십자가들 다 떼버리고. 근데 뭔가 이게 좀 허전하니까 그 교회를 이성과 철학의 신전으로 만들어봅니다. 그리고 이성의 여신이라는 걸, 아까 전에 이런 자유와 이성의 여신, 이런 것들, 여배우들 막 분장시켜가지고, 교회 예배 드린 것처럼 막 그 예배했어요. 이성을 숭배했던 겁니다. 이성과 인간적인 자유를 숭배했던 겁니다. 아주 참상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게 실증 연구를 통해서 다 드러났는데, 방대라는 지역이 있어요. 방대라는 지역에서는 주민들하고 카톨릭교회 신부님들하고 잘 지냈어요. 잘 지냈는데 이 혁명군들이 내려와가지고 혁명에 동참해라. 그러니까 난 니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리고 나는 신부님들하고 잘 지냈는데 이게 혁명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30만, 40만을 학살합니다. 저항할 수 없었던 어린아이들은요, 말굽으로 자근자근 밟아 죽였어요. 애기 이렇게 똥 던져가지고 창으로 뿅 꼽고, 그리고 공화주의 세례라고 해가지고 결혼하는 남자 여자들 빨개 벗겨가지고 수장시켜버리고, 이런 참상이 자유혁명 박애를 얘기하는 프랑스 혁명군에 의해서 자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서 얘기했던 자유평등 박애는 보편적인 자유평등 박애가 아니라 혁명하는 사람들만의 자유평등 박애였던 거예요. 이러한 전통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또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 사람들 자유평등 박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프랑스 혁명의 실상이었어요. 그리고 로베스피에르가 집권한 1년 동안요, 프랑스 파리 광장에서 35,000명 정도가 기요틴에 의해서 목이 잘렸습니다. 35,000명이면은 하루에 몇 명씩 목 잘랐을까요? 100명씩. 댕강. 예. 하루에 100명씩 목 잘랐던 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이요, 그런데 뭔가 되게 좋은 것처럼 많이 공부들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도 막 찬양하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프랑스 혁명에 대한 그 연구가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서 거의 한 200년 동안 지배당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역사는 어떻게 발전을 하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의 역사는 잊어라. 인간의 역사를 그전에는 어떤 객관적인 사건, 그리고 또 인물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에 집중했는데, 그거는 역사가 아니야. 야, 역사는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따라서 계급이 발생하고,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계급 간의 갈등이 역사의 동력이야. 그리고 내가 자세히 보니까 인간의 역사는 원시공산사회에서 노예제에서 봉건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는 자체적인 모순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운 공산사회가 완성이 될 거야. 이렇게 역사가 발전을 해. 이게 유물론적 역사 발전론입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야라고 믿은 게 마르크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마르크스가 인간의 역사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본성이 진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인간의 본성이 진화하니까 너는 아직 자본주의적 잔재가 남아있네? 인간은 진화해야 되는데 너는 아직 진화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반동이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한 번은 인간 개조 교육,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너는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죽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인간은 어차피 물질적인 존재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고에 빠져 있으니까 수백만을 학살해도, 수천만을 학살해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차피 물질인데 뭐. 그런데 이런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에서 봤을 때 프랑스 혁명은 뭐죠?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하나의 역사의 증거인 거예요.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하면은. 이러한 역사 해석을 거의 한 200년 동안 프랑스 혁명에 대한 역사 해석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의 참상들, 실상들이 1970년대 프랑스 피레나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실증적으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 프랑스 가셔서 프랑스 대혁명 막 찬양하시고 이러면요, 되게 어색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가셔가지고 찬양하신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시나요? 뭐라고 하시는데, 그 당시 프랑스 사람들도 되게 어색했어요. 왜? 프랑스 혁명의 이 참상 때문에.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의 참상들을 보면서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프랑스 혁명 뭔가 새로운 세상, 유럽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막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막 이렇게 땡깡 목 자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했는데 이러한 혁명이 프랑스에선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반성적 고찰을 합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이에요. 이 책이 정치 철학적인 보수주의의 기초를 만든 책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읽어보셨구나.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이 책의 앞쪽에 보시면요, 프라이스 박사의 오류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앞쪽에 시작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프라이스 박사가 원래 프라이스 목사예요. 프라이스 목사인데 프랑스 혁명을 막 찬양한 겁니다. 그런데 에드먼드 버크 볼 때 프라이스 목사가 프랑스 혁명을 막 찬양했는데 이거는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면서 출발해요. 왜 잘못됐냐? 프라이스 목사의 설교에는 기독교적 사랑의 정신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프랑스 혁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이고, 그 책이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기초를 낳은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 정치 철학은 결국에는 성경적 세계관인 거예요. 보수주의 정치 철학하고 이 성경적 세계관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 얘기만 해도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재미없진 않으시죠? 이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을
일본에서는 한 100년쯤 있다가 번역을 했어요. 예, 그 1800년대 후반 번역을 했고, 한국에서는 언제 번역이 됐을까요? 2008년도에 번역을 했습니다. 2008년도 200년쯤 뒤에 번역을 했는데 이걸 누가 번역했을까요? 좌파 학자가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책을 스님이 번역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태숙 교수님이라는 분이 번역을 하셨는데 번역을 하시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그 보수주의라는 걸 정리하신 그 해설을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데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선찰 앞쪽에 이렇게 붙여놓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이 뭐 크리스찬도 아니고 그러시니까 성경적 세계관 이런 거 이해가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설이 사실은 잘못됐어요. 잘못됐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분이 보수주의는 이런 거야 라고 정리하신 내용. 그 내용이 뭐냐면은 보수주의는 뭐 어떤 이렇게 고정된 정치 철학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그때그때 만들어낸 그냥 소위 얘기하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불과하다. 그런데 보수라는 진영이 되게 약아가지고 다 갖다 붙인다. 그러면서 이게 보수가 그래서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비판하는데 그게 사실은 정말 잘못됐어요. 전통을 지키는 게 그냥 과거의 시스템을 지키는 게 보수주의라고 하면은 공산주의자들, 지금 중국의 공산주의자들,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공산주의자들, 등소평이 개혁개방할 때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수파라고 불렸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보수주의자인가요? 아니죠. 영미 문화권에서 발전한 이 보수주의라는 정치 철학은요, 성경적 세계관과 분리시켜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수주의를 성경적 세계관이 인류사회에 제시한 보편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학문적 영역에서 성경,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좀 안 될 것처럼 막 하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보수주의에서 하나님 얘기를 빼버리니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고 신앙이 없는 분들이 보수주의를 자기 나름대로 설명한 지금 이태숙 선생님이 40페이지 정리하신 그런 내용을 참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도 보수 진영에 있는 학자들이 그걸 인용을 합니다. 그게 정답인 것처럼.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보수주의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성경적 세계관이 인류사회에 제시한 보편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가들의 요 속성,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그대로 반대로 이해하시면은 이게 보수주의의 속성이 됩니다. 혁명가들은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인간 이성에 기반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보수주의자들은 그게 아니야. 인간의 이성이란 게 이게 완벽해 보일지는 몰라도 사실은 정말로 잘못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인간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또 다른 편로 표현하면 인간의 인신론적 한계에 대한 긍정.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게 혁명가들은 인본주의적 혁명가들은 사회적 선일계를 통해서 어떤 유토피아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새로운 시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선대의 경험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정책의 결과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런 태도를 보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프랑스 혁명은 인류 최초의 무신론적 자유주의 혁명이었어요. 무신론적 인본주의 혁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던 인류 최초의 혁명이었는데 거기에 반대하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태동한 보수주의 정치 철학은 인간의 영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긍정하는 거예요. 이게 보수주의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사실 보수주의 이러면 뭐 교회에서 무슨 정치 얘기하냐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엔 그 성경적 세계관이 인류사회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 이 얘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요게 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여기는 그래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민재 형제? 다리. 예, 다리예요. 무슨 다리일까? 예. 워싱턴 브리지 아닙니다. 워싱턴 브리지 옆에 있는 거예요. 예, 예. 아, 워싱턴 브리지 근처에 있습니다. 옆에 있지는 않네요. 그 옆에 맨하탄 브리지가 있고요. 예, 브루클린 대교입니다. 브루클린 대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브루클린 대교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이거 아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많이 보셨죠? 이거 오 회장님 많이 보셨죠? 가보셨죠? 가보시면 이거 진짜 웅장해요. 그쵸? 저도 이거 처음 가봤을 때 압도당했습니다. 압도당했는데 저 밑에 뭐 여기 가서 봤거든요. 처음에 이거 웅장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예. 아, 예, 인터넷 하셨군요. 예, 요즘에 챗 GPT가 잘 가르쳐줘요. 근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것도. 1883년. 1883년에 이 웅장한 다리가 완공이 된 거예요. 1883년이 어떤 해인지 저희가 좀 계산을 해볼게요. 이때, 조선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제가 조선 얘기를 갑자기 왜 꺼내냐? 그거 좀 볼게요. 예. 여러분들, 저희 1882, 83, 84, 95, 05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연도 대충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1882 제가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라고 하셨죠? 조미수호조교 맞습니다. 맞습니다. 조미수호조교를 체결을 딱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조선 사람들이 완전히 요 안에 갇혀가지고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바본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다. 그러니까 너네 좀 세상 구경 좀 해봐라 하면서 사절단을 초청합니다. 그게 보빙사라고 해서요. 처음으로 미국 여행 간 사람들이에요. 예, 처음으로 미국 여행 간 사람들이 그래서 언제 갔냐? 1883년에 갔어요. 1년 뒤에. 1년 뒤에 갔는데 뉴욕에 딱 갔더니 떡하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겪었을 문화 충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때 조선에 2층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이게 여러분 고려 시대에는 엄청 높은 건물이 있었어요. 신라 시대 때도. 조선 시대에는 왜 없었어요? 4대. 예, 맞습니다. 중국에 4대야 되니까 어디 우리 신하의 나라가 뭐 이렇게 높은 건물을 쌓아. 한글 무슨 중국에 한자가 있는데 뭐 반역하려고 그래? 이런 정신세계에서 2층 집이 없었다니까요. 2층 집이. 연세 많으신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2층 집 있으면 부자였잖아요, 한국에. 그게 왜 그랬냐면 없었어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제주도 내려가셨을 때 48년도에 제주 4.3 터지고 막 그랬을 때 거기 머무신 여관이 있습니다. 여관이 있는데 거기가 그 당시에는 유일한 2층 집이었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2층 집 이러면 되게 부잣집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2층 집도 없었는데 1883년도에 조선 사람들이 이걸 딱 본 겁니다. 보빙사 사절들이. 이때 문화 충격. 이것만 본 게 아니라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뉴욕에서도 오셨는데 뉴욕 가시면은 지금은 거기 인도로 만들었더라고요. 고가 철로. 이런 고가 철로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예, 고가 철로. 기차가 막 다녀요. 이 조선 사절단이 겪었을 문화 충격.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미국의 대통령을 딱 보고 미국의 황제 폐하를 뵀으니까 저희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랬던 사람들이 이걸 보고 또 이걸 보고 얼마나 문화 충격이 심했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유, 이 사람들 세계 구경 좀 시켜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집트까지 보내줍니다. 그래서 스핑크스를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이게 보빙사 사절단이에요. 사절단이에요. 눈이 뒤집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이미 뭐 일본과 교류하면서 또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옥균 뭐 이런 사람들하고. 해서 이 1884년도에 뭐가 있었죠? 예, 뭐 나온 것 같은데요? 갑신정병. 예,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하려고 했죠. 예, 공화정하려고 했죠. 3.1천하였어요. 3.1천하였어요. 가담된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서재필 박사님은 가족들이 다 몰살당했어요. 친척들까지. 그러고 겨우 자기 혼자 미국 도망갔던 거예요. 예. 이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입니다. 근현대사인데 1895년, 1905년 이건 뭐죠? 예? 을사조약 맞습니다. 요건이요. 95년. 을사조약이 왜 체결이 됐을까요? 예, 요렇게 보시면 돼요. 1895년도 청일전쟁이 있었습니다. 청일전쟁. 이때까지 조선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데는 중국이에요. 청나라예요. 청나라. 뭐 자기 땅인 것처럼 막 굴었어요. 그런데 웬걸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했는데 일본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은 청을 사대하던 조선의 지식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게 아닌갑다. 그리고 뭐 이제 세상에 뭐 이게 좀 갔다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독립신문도 발행을 하고 독립문도 세우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이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에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저기서 3.1절 행사를 했어요. 잘못 간 거예요. 주소가,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예,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독립문이 왜 저기 있냐? 여기 보시면은, 요게 뭔지 아시나요? 예, 영은문입니다. 영은문. 받아들일 영, 은혜 은자, 문. 참고로 제 이름이 김은구입니다. 은혜 은자, 구할 구자. 하나님 은혜로 구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으셨는데 거꾸로 하면 구은김이에요. 그래서 뭐 제 이름은 기억하시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문의 이름이 뭐라고요? 영은문. 영은문. 중국을 사대하던 상징이에요. 명나라부터 청나라. 사신이 오면은 여기서 환영을 하고 접대도 하고 막 아가씨 갖다 붙이고 뭐 했던 데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사대하던 상징인데 이걸 헐고 요 기둥만 남겨두고 여기다가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이 독립문은 어디에 대한 독립이라고요? 청나라, 중국에 대한 독립. 그런데 지금 또 이상하게 중국 밑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고 들어가려는 이상한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이게 언제라고요? 예, 청일전쟁 이후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독립신문 이런 것들도 발행이 되고 했는데, 독립신문에서 띄어쓰기 하신 분이 누구라고 했죠? 까먹으셨나요, 그새? 독립신문에서 띄어쓰기. 헐버트 선교사님. 예. 재밌으시죠? 예. 그럼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인데 을사보호조약이 왜 있었냐? 이제 일본이 러시아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러일 전쟁. 근데 그 정도 막 악원 파천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 줄 잡았던 거예요. 근데 어디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죠. 일본이 이기니까 그냥 바로 을사보호조약 딱 조선을 먹어버린 거예요. 예, 조선을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뼈 아픈 역사입니다. 예, 슬프죠. 슬픈데 더 슬픈 건 뭐냐면요. 이거를 다시 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의미에서. 예. 저희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아마 밤샐지도 몰라가지고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집에 가셔야 되니까. 하여튼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이게
예, 뒤쪽에서 말씀드릴 텐데, 중국의 영향력, 중국에서 사업하신 분들 이미 경험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냥 무역하고 이러면은 자유무역하고 이러면 자유사상이 전파될 거다. 이런 생각을 사실 나이브하게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왜? 중국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요. 유대기독교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 유대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책임 있는 자유, 진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에 의해서. 그런데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야. 물질적인 존재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유물론적으로 발전을 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산사회가 도래해라고 믿어버리면요, 무수한 학살을 자행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왜? 생각이 다르니까.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생각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생각의 전쟁인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왜 변하지 않았냐? 중국은 시장은 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생각 속에는 마오이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왜 필요했는지 아시나요? 막시즘이면 그냥 막시즘 하면 되지 왜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필요하냐? 스탈린이 갑자기 죽었거든요. 스탈린이. 모택동이 스탈린 따라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독재했는데 스탈린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후르시초프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스탈린 격하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택동 입장에서는 스탈린 따라해가지고 독재했는데 스탈린 격하 운동을 하면 모택동 격하 운동 이런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련과는 이제 다른 길을 간다 이러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딱 이렇게 한 겁니다. 북한은 북한 특색 사회주의. 이게 주체 사상인 거고요.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자유무역하면은 자유사상이 전파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 생각에는 뭐가 있죠? 마오이즘 플러스 중화사상.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가 무너져도요, 이 중화사상이 중국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한 한국은 위험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도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사실 제일 위험했죠. 그냥 문 다 열어놨잖아요. 예, 다 열어놨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흐름에 제동을 걸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미국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무너지면요, 한국이 중국하고 특히나 중국 공산당하고 싸울 수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김일성하고 싸웠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스탈린과 모택동과 싸웠습니다. 근데 싸울 수 있었던 게 왜? 미국이 있었으니까. 예, 미국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America First 지지해요. 왜냐면 미국이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에도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중국 공산당과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그 싸움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근본적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싸움을 사실은 싸우는 거예요. 아멘? 예.